여러분 안녕? 공부에서 넣어주려는 문학 가이더 공부에서 니 줄 났고, 오늘은 수능 및 모의고사에 툭하면 등장하는 출제위원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소설 서포 김만중작 사시남정기의 전 스토리를 들려줄게.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관직에 나갔다가 퇴직한 지조 있는 선비 유현이 나이 40이 돼서야 아들 유연수를 낳는다. 연수가 장성에 한림학사라는 관직에 나가자 연수의 혼인 배필을 찾던 아버지 유현에게 중매쟁이가 부잣집 딸과 청렴한 선비의 딸 중 어느 쪽을 원하는지 묻자 유현은 선비 집안의 딸인 사정옥을 며느리로 선택하고 여승 묘혜에게 부탁해 사정옥의 뛰어난 문장과 식견을 확인한 뒤 혼인을 시킨다. 이렇게 유연수와 사정옥이 결혼. 아버지 유현은 며느리의 덕을 총애하며 잘 살던 어느 날 아버지 유현이 병을 얻어 죽는다. 사씨가 그 어목했던 유교 가부장 시대에 9년이나 임신하지 못하니 가문의 존속을 걱정해 스스로 나서 연수에게 첩을 들이라 여러 번 청하자 그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미녀 교씨를 첩으로 삼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씨는 아들 장주를 낳고 득이양양하지만 얼마 뒤 사씨 역시 아들을 낳게 되자 교씨의 입지가 매우 불안해진 가운데 유연수의 지인이 보좌인으로 추천한 청년 동청을 그의 뒷소문을 들은 사씨가 만류함에도 연수가 굳이 집에 들여 업무를 보게 했는데 교씨와 동청이 몰래 바람을 피며 함께 계략을 짜 사씨를 쫓아내기로 결심한다. 첫 번째 계략은 사씨의 폐물 옷가락지를 훔쳐 동청의 친구 냉진이 그것을 갖고 있다가 일부러 연수에게 보여줘서 연수가 사씨의 불륜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계략은 어느 날 교씨 아들 장주가 마루에 자고 있을 때 동청의 지시로 몸종 설매가 장주를 죽이고 그 죄를 사씨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진실을 모르고 분노한 연수가 결국 사씨를 쫓아내고 교씨를 정실부인으로 교체. 아들 이나와 생리별한 사씨는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시아버지의 산소 옆에 기거하며 여생을 마치려 하는데, 이것을 들은 동청이 친구인 냉진을 시켜 사씨를 보쌈해 그의 첩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때 사씨의 꿈에 시부모가 나타나 얼른 남해로 도망가라 하니 그리하여 사씨가 남쪽으로 떠나는 여정 사시남정이 시작된다. 어찌하여 배를 얻어 타고 멀미를 이겨내며 겨우 남쪽 지방에 도착했지만 의탁할 곳도 없고 앞날이 막막한 슬픔에 자살하려다 말리는 몸종들과의 실랑이 끝에 기진맥진 잠이 드는데, 꿈에 난데없이 등장한 전설 속의 두 왕비가 반드시 해피엔딩일 것이니 남해 도인을 만나 의탁하라 일러준다. 놀라 잠에서 깬 사씨가 꿈속에 봤던 데스프로 가보니 과연 그 왕비의 사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또 계시를 받아왔다는 여승 묘혜를 만나 절에 의지하게 된다. 참고로 이 여승 묘혜는 시아버지 유현이 며느리가 될 사씨를 테스트하려고 보냈던 바로 그 사람이니 이 얼마나 기막힌 우연인지. 이런 예시하는 꿈과 우연한 조력자 설정이 사씨가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는 것, 고전소설의 관습이라 할 수 있겠다. 차설 연수는 간신배 엄숭에 대한 상소를 올렸다가 황제에게 크게 혼나고 집에서 쉬던 나날인데 점점 의심스러워진 교씨를 보며 사씨가 정말 악행을 했던 것인지 의아해 하던 중 눈치 백단인 동청과 교씨, 들키면 큰일이니 이참에 연수도 쫓아내자며 계략을 꾸민다. 그 계략이란 연수가 써놓은 엄숭 비판 상소를 몰래 갖다 바쳐서 자연히 황제의 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었다. 원래 나쁜 짓에는 이렇게 회전이 빠른 두뇌가 필요한 법이다. 결국 황제가 상소를 알게 되어 연수를 멀고 험한 죽기 딱 좋은 곳으로 귀양을 보내고 동청은 엄숭의 하수인으로 마을 현감 자리를 얻어 백성들에게 빨대를 꽂는 탐관오리가 된다. 게다가 사씨의 아들 이나마저 교씨가 죽이기로 결심하고 몸종에게 예전에 교씨 아들을 죽이고 죄를 사씨의 몸종에게 덮어씌웠던 바로 그 설매에게 이나를 죽이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설매도 인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찌 이나까지 죽이라니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며 거짓으로 강물에 던진 척 수풀에 내려놓은 뒤 다른 사람이 구원해 주길 빈다. 차설 귀양지에 간 연수는 사씨에 대한 뉘우침과 탄식, 화병이 도져 죽을 지경이었는데 뜻밖의 노파가 물병을 주는 꿈을 꾸고 앞들에 정말로 물이 솟아나고 있어 그 물을 마시고는 병이 씻은 듯이 나았더라. 어느 날 황제는 태자를 책봉한 기념으로 죄인들을 석방하시니 이 덕에 연수가 귀양에서 풀려 이제는 농부가 될 생각으로 친척이 사는 장사지방 사씨가 갔던 그곳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이때 동청이 더 진급해 계림지역 태수가 되어 행차 중인 것을 목격한다. 연수가 분한 마음으로 보다가 주점에서 쉬는데 우연히 설매가 주점에 나타나
엎드려 울면서 그간의 교씨와 동청의 계략을 실토하고 간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연수가 사씨의 행적을 따라가다 그녀가 자살했다는 소문에 슬퍼하던 중 동청의 지시를 받고 연수를 죽이려는 수십 명의 도적에게 쫓기게 된다. 벼랑 끝에 몰린 연수가 한탄하며 자살코자 물에 뛰어들려는데 또 우연히 조력자 여승이 배를 타고 나타나 구조한다. 알고 보니 사씨 꿈속에 시아버지가 또 나타나 사람을 구하라 했었기에 여승이 마침 배를 타고 나갔던 것이다. 역시 고전소설은 조상복이 최고야. 이렇게 연수와 사씨 부부가 울며불며 재회하고 연수가 그간의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용서를 빈다. 차설 동청의 친구 냉진, 예전에 사씨의 옷가락질을 챙겼던 그 냉진이 잘나가는 동청의 본격적인 하수인이 되어 교씨가 이번엔 냉진과 바람을 피던 나날인데, 냉진이 동청의 지시로 뇌물 10만 보화를 갖고 간신배 엄숭에게 가던 중 소문을 들으니 황제가 엄숭의 세력을 다 소탕한다 하기에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는 조정에 동청의 부패함을 고발하니 허무하게도 동청은 거리에서 사형당한다. 신난 냉진은 재물을 챙기고 미녀 교씨를 독차지해 시골로 튀던 중인데 어느 주점에 술 취해서 자던 중 부하의 배신으로 다 털리고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황제가 청렴한 자들을 다시 복직시켜 유연수는 한리막사에서 2부 실랑으로 특진을 하게 되고, 유연수는 옛집으로 복귀, 흩어졌던 식소를 모두 불러들이나 딱 한 사람 아들의 생사를 모른 채 어느덧 10년이나 흘렀다. 강가 수풀에 버려졌던 아기 이나는 우연히 변씨와 임씨 모녀에게 발견되어 변씨의 양아들이자 임씨의 동생으로 길러졌는데, 임씨는 사씨가 예전 위태로울 때 도움을 주었던 요조 숙녀로 사씨가 임씨를 첩으로 추천하여 임씨가 이나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로써 아들 이나와 부모의 극적 상봉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교씨를 통해 한바탕 전쟁을 겪은 사씨가 어째서 또 첩을 들이라 했을까? 아마도 아들의 생사를 모를 무렵 다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시점인데 본인 나이가 이미 40을 넘겨 임신이 불가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임씨가 잃었던 아들을 동반해 나타나니 사씨는 속상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저쨌든 이 시기 교씨는 전전 남친 동청도 죽고 전 남친 냉진도 빈털터리로 죽은 상황. 이제 의지할 남자가 없어 목숨을 부지하려 낙양 어딘가에 매춘부가 되어 살던 와중인데, 그 소문을 전달받고 킹받은 유연수가 꼭 처단하리라 마음먹는다. 때마침 연수가 예부 상서로 또 진급되어 교씨가 사는 곳을 지나가다가 계략으로 매파를 시켜 교씨를 첩으로 삼겠다며 불러들인다. 그 예부 상서가 누구인 줄 몰랐던 교씨는 이게 웬 떡이냐며 희희낙낙 그 집에 들어가는데, 아뿔싸 유연수와 사씨의 얼굴을 보자 벌벌 떨며 용서를 빌어본다. 극대노한 연수가 10가지 죄목을 들며 당장 심장을 꺼내 죽이려는데 사씨가 극구 말려 시장바닥에서 집행인의 손으로 처형한다. 이렇게 가족 화목하고 임씨가 낳은 자식들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여 복을 크게 누리더라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앙화를 받는 법이라고 서술자가 개입하며 끝을 맺는다. 16, 17세기 외란과 호란이 휩쓸었던 시기에는 전쟁소설과 국가에 충성하는 소설들이 주를 이루다가 점차 안정기가 된 18세기에는 연려문과 같이 유교 가부장적 가치를 숭상하는 소설이 등장하는데, 이때 유행했던 소설이 가정소설이야. 사씨 남정기를 비롯해 장화 홍련전, 흥부전도 가정소설에 해당되는데, 사씨 남정기는 정실 부인과 첩이 갈등하는 쟁총형 소설이라 하고, 장화 홍련전은 새엄마가 정실 부인의 자식들을 핍박하는 계모형 소설, 흥부전은 형제 간의 우애를 다루는 우애형 소설이라고 분류하고 있어. 쟁총이라는 말은 총애를 쟁탈한다. 즉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부인들이 싸운다는 뜻이야. 정실인 사씨가 품행방정한 반면 첩교씨는 적극적인 악인으로 그려지고, 뻔한 권선징악의 스토리만 보자면 가부장제를 잘 따르라고 쓴 거겠다 싶지.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이면에 더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할 수가 있어. 첫째로 가장인 유연수, 그는 멀쩡하고 학식 있는 사람이지만 교씨가 하는 말에 결국 넘어가는 모습에서 아둔한 면이 보이는데, 이는 치밀한 계략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녀 교씨의 노래를 즐기려는 장면에 어떤 힌트가 보여. 교씨가 노래와 악기 연습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전략인데, 사씨가 사대부의 아내가 할 일이 아님을 들어 못하게 막았더니 이를 교씨가 일러 바치자 연수가 속으로 살짝 분노하는 장면이 있거든. 또 굳이 교씨가 절세 미녀라는 설정 역시 유연수가 교씨의 말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원인으로 작동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만큼 이 모든
이런 사단이 교시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가부장의 아두남이 조력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거야. 더 나아가면 이 모든 갈등의 씨앗은 일부 다처제라는 조선의 결혼제도 자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둘째로는 사씨의 문제. 초반 연수와의 혼인 과정부터 사씨는 가부장적 시스템에 매우 잘 따르는 설정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가문의 채통을 위해 혼사를 거부하던 그녀가 한번 유씨 가문의 일원이 되자 이번엔 유씨 가문을 위해 스스로 나서 첩을 들이라 하다니, 이런 가부장 지킴이 여인의 노력이 오히려 자신의 고난을 만들어내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심지어 가문에서 쫓겨나고도 친정이 아닌 시부모의 무덤 옆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노라 했다가 보쌈을 당할 뻔도 했단 말이지. 계속해서 소설은 사씨의 덕을 칭송하지만 어쩌면 유연수보다 더 아둔한 건 아닐까? 알고 보면 조력자들이 다 도와줬지. 사씨가 한 게 뭐가 있어. 이렇듯 권선징악이라는 뻔한 듯한 스토리라도 내부를 구체적으로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면 인물의 이면을 발견하면서 또 다른 킬포를 발견할 수 있어. 이렇게 고전은 다시 읽히고 유전되는 것이겠지. 자, 오늘은 최빈출 사씨 남정기의 풀 스토리를 가이드해봤어. 다들 도움됐기를 바라고 또 재밌는 작품으로 만나자. 안녕!